국제유가의 상승이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미국 가구의 중위소득이 전해보다 2.3% 감소하고 빈곤율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텍사스주의 모든 공립학교에는 총기를 휴대한 무장 요원이 배치될 전망입니다. 코마킴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온 페니레프린 성분이 최근 FDA의 논의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맨하튼 지하철역 승강장에서는 또 묻지마 밀치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도 다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측한 전문가 전망치 3.6%를 약간 웃돌았고 7월 상승률 3.2%와 비교해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겁니다.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휘발유 가격의 인상과 주거비 상승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10.6% 상승하면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해왔지만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며 물가 상승률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거비도 40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3% 상승하며 둔화세를 지속했고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시장 전망치 0.2%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연설에서 근원 물가 추이를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거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이 계속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용시장의 완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 지출이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대출과 크레딧카드 등 신용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소비자들의 비율이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은행의 높은 문턱으로 신용 경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난 11일 발표한 8월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출과 크레딧카드, 모기지 등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59.8%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이후 꾸준히 상승해온 결과입니다. 2022년 3월 조사에서 동일한 답변을 한 응답자의 비율은 40.3%로 이번 조사에서보다 19.5%포인트 낮았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신용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와 금융기관들의 위험 수용 경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분석했습니다. 경제 하강 국면과 최근 감독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들은 자금 조달 비용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출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용대출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목표로 지난해 3월부터 총 11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현재 5.25에서 5.5%로 끌어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단기간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기업 파산으로도 이어지면서 신용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파산연구소와 파산 관련 법률정보업체 에픽 파산에 따르면 지난 8월 상업적 파산 건수는 7월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가계와 개인 파산을 포함한 총 파산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3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챕터 11 구조 조정 및 채무 상환에 따른 지난달 파산보호 신청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 가구의 중위소득은 전해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이 중단되면서 빈곤율도 급등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조사국의 미국의 수입 2022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중위소득은 물가 상승률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해 74,58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중위소득은 2019년에 78,250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또 미국의 빈곤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매년 식비와 주거비 등 생존에 필수적인 소비를 위한 최저소득을 산정하고 소득이 여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빈곤으로 분류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산정한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는 34,518달러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한 실질 빈곤율은 12.4%로 전년도 7.8%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빈곤 아동의 비율 역시 5.2%에서 12.4%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방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대적인 현금 지원을 종료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정부의 현금 지원으로 실질 빈곤율이 감소한 반면 지난해에는 이러한 지원이 없어 실질 빈곤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근로지원금과 주거 지원을 제외한 공식 빈곤율은 11.5%였습니다. 한편 인구조사국은 소득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지난해 1.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균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수치가 감소하면 소득 불균등 정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앞으로 텍사스주의 모든 공립학교에는 총기를 휴대한 무장 요원이 배치될 전망입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에서는 모든 공립학교에 권총을 휴대한 보안 요원을 최소 1명씩 배치하는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의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6월에 서명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이 법안이 지난해 5월 텍사스주 유벨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영향을 받아 통과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시 유벨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인근에 거주하던 한 남성이 교실로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해 학생 19명과 성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외부인의 학교 건물 출입 통제와 보안 요원의 정신건강교육과 같은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텍사스 교육위원회는 무장 요원을 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한 학교당 $80,000로 추산했습니다. 주 보조금이 $15,000로 책정된 걸 감안하면 훨씬 높은 비용입니다. 텍사스 학군 경찰서장협회 회장 빌 아베라는 약 9,000개의 학교에 무장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엄청난 작업이라며 돈이 많이 드는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댈러스시 교육감인 스테파니 엘리잘드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교육자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보안 인력을 추가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게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페닐에프린 성분은 그동안 코막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지난해 관련 매출액만 17억 6천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실제로 FDA의 최근 논의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FDA는 지난 11일에서 12일 일반의약품 자문위원회를 열고 페닐에프린을 포함한 약물을 복용할 때 비강충혈 완화제로서의 효과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열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페닐에프린을 복용해도 비강충혈을 완화하지 못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강충혈 완화제는 코 점막 내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코 부종과 충혈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의약품으로 이를 통해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문위원들은 학계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페닐에프린을 복용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비교 대상인 위약을 복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결정에 따라 FDA가 향후에는 이 의약품 성분의 사용을 금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실제로 FDA의 금지 조치로 이어질 경우 제약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마트에서 페닐에프린을 포함한 감기약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DA가 공개한 자문위 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페닐에프린을 포함한 약물은 2억 4,200만 개로 약국 및 마트에서의 매출액이 17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다만 FDA는 효과 여부와는 별개로 페닐에프린 성분이 오랜 기간 사용돼 왔고 여전히 안전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페닐에프린 외에 다른 성분을 포함한 약물이 감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때문에 뉴욕타임즈는 FDA의 정책 변경이 발표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주 교통국이 2050 대중교통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해서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뉴욕주 교통국은 뉴욕주 대중교통 마스터 플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현재 뉴욕주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을 원하는 인프라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겁니다. 주 교통국은 내년 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050년까지의 교통 정책과 개선 사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뉴욕 주내의 교통기관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경제적 활력과 환경보호, 지역사회 기반 목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교통국은 또 이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여행 형태 변화, 신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미래 교통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향후 몇 달 동안 설문조사와 화상회의,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마스터 플랜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 마스터 플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려면 웹사이트 nystransportationmasterplan.com을 방문해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됩니다. 대중들은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와 자전거 서비스, 기후변화, 도로 안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의 교통 미래를 제시하는 중요한 비전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맨하튼 지하철역 승강장에서는 또 묻지마 밀치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에 찍힌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12시 15분경 맨하튼 68번가 헌터칼리 지역 승강장에서 30대로 보이는 흑인 남성이 열차를 기다리던 74세 남성을 무작위로 폭행한 후 선로로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승강장에 있던 남성을 공격했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열차가 진입하지 않아 큰 사고로 확대되진 않았습니다. 선로에 떨어진 남성은 MTA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승강장으로 올라왔고 갈비뼈 등의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사진 속의 용의자는 크고 건장한 체격의 검은 티셔츠와 브라운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2032년까지 미 전역의 매장에서 셀프 탄산음료 리필 기계를 없앨 계획입니다. 맥도날드가 2032년까지 미 전역의 매장에서 셀프 탄산음료 리필 기계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문 이용과 온라인 배달, 드라이브스루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서비스에서 주문과 서비스 형태의 통일성을 확립하겠다는 게 그 목적입니다. 이전까지 맥도날드에서는 매장 내에 설치된 음료 기계를 통해 고객들이 자유롭게 음료를 리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테이크아웃과 디지털 주문이 급증하면서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감소해왔습니다. 맥도날드는 올해 2분기 매장 앱과 배달 앱을 통해 발생한 디지털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했고 시카고의 일부 매장에서는 드라이브스루를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맥도날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디지털 주문 시스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방문 이용과 온라인 배달,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모든 서비스에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맥도날드는 실적 개선을 이뤘다면서도 앞선 지난 1월에는 감원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매장당 매출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5% 증가해 기존 예상치 5.8%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에 이동 중 식사를 하는 패턴이 늘면서 드라이브스루 수요가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시 크리스 캠진스키 맥도날드 최고 경영자는 메뉴 간소화와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을 디지털 주문 시스템에 더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서 쌍둥이 미수가 사망 사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후 1년 4개월째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 여성 유선민 씨를 위한 범동포적 구명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1일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을 비롯한 한인 단체장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플러싱 3원각 식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퀸즈 성당에서 탄원서 서명 운동을 통해 한인 동포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어제 신구축 건물에 맞춤 탄소 저감 전략을 적용하는 계획을 런칭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총 2만 5천 스퀘어피트를 초과하는 대형 건물 등은 뉴욕시 조례 97조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시정부는 조례 집행 비용으로 120억에서 150억 달러를 추산했습니다. 조례를 따르는 건물에는 6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세 공제와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뉴욕주에 50억 달러, 연방정부에 400억 달러 재정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2023 재외동포 국내 교육과정 겨울학기 수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 국내 교육과정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고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에서 운영합니다. 현재 모집 중인 겨울학기 과정은 한국이해과정과 원격교육과정인데 한국이해과정은 12월 12일부터 6주간, 원격교육과정은 12월 4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만 12세 이상 재외동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뉴욕 한국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가을학기 경제자립 프로그램을 개강합니다. 지난 11일 개강한 영어 수업은 초중 고급반으로 나눠 진행하고 교육 경험이 풍부한 원어민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생활 영어 및 취업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자신감 있게 대화할 수 있도록 가르칠 계획입니다. 컴퓨터와 제봉은 신청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반을 개설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컴퓨터 통합반과 제봉 초급반 수업을 제공합니다. 가정상담소는 현재 가을학기 추가 신청을 받고 있고 1:1 직업 진로 상담과 이력서 작성, 모의 인터뷰 훈련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